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도 국내 증시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4주 연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수출이 늘고 국제 운임도 오르며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전망되며 부동산, 코인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과 공매도 재개에 따른 수급 불안정에도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윤혜림 기자입니다. 지난 4일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경제가 과열되지 않게 하려면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도 모른다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 인상 발언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미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증시 하락에 옐런 장관은 금리 인상 권고는 아니라며 수습에 나섰고 뉴욕 3대 지수는 다시 상승 전환했습니다. 지난 3일 재개된 공매도도 지수 자체에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재개 당일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 마감했지만 이튿날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공매도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젠 등 일부 코스닥 종목에 집중되며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이번 주 코스피는 1.57% 오른 3,197.20포인트, 코스닥은 0.52% 하락한 978.30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섰지만 개인과 기관이 매수하며 지수 상승폭을 키웠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했지만 개인이 매수했습니다. 매도 행진을 이어오던 연기금은 이번 주 코스피 시장에서 567억 원어치를 사며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경제활동 정상화가 기대되며 철강, 운송, 에너지 등 경기 민감주의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증권업계는 다음 주 발표될 미국과 중국 물가 지표에 주목하며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다음 주 증시 같은 경우는 일단 물가 지표에 조금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워낙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논쟁이 많아가지고 그 미국이랑 중국 CPI 지표가 그 다음 주 중순에 나오는데 사실 기저효과 감안해서 절대적인 레벨은 좀 높게 나올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긴 해요.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공매도가 부분적으로 재개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으면 주가가 무조건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높았죠.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그렇진 않았습니다.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 중에 오히려 주가가 반등해 공매도와 주가 하락의 상관관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수빈 기자입니다. 공매도가 재개된 5월 주식시장은 4거래일 동안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당초 우려와 달리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이라 해도 주가가 계속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기업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 비중 10위권 안에 있는 기업들 중 페노션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전날 대비 모두 주가가 올랐습니다. 특히 공매도 거래 비중이 9번째로 큰 HMM은 해상운임의 실적 호조와 더불어 공매도 반발 매수세가 대거 유입되면서 주가 반등에 크게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다수인 제약바이오, 통신, 게임업 중에 공매도가 집중됐지만 상당수 종목들이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던 공매도 세력의 숏커버링이 들어오면서 금일 코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인 이유는 공매도 재개 자체가 수급 변수라는 부분이지 기업 실적이라든지 업황, 펀더멘탈의 변화를 주는 변수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매도 재개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는 과도하지 않았느냐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모습입니다.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미국 주식시장의 경우 수많은 공매도가 있어도 시장이 상승해왔습니다. 또 과거 우리 시장 역시 공매도 상황에서 지수가 대세 상승을 했던 점에 비춰보면 공매도 공포는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공매도가 지난 5월 3일 월요일이죠. 재개가 됐습니다. 타깃이 될 만한 종목은 이미 증권가에서 예견돼 있었습니다. 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표적 종목들은 롯데관광개발, CJCGV, 시젠, 또 셀트리온, HLB, KMW 등 대차 잔고가 이미 늘어났던 종목들입니다. 이 종목들의 일평균 공매도는 보시는 것처럼 두 자릿수로 급증하게 됩니다. 자, 이제 시젠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지난 3일 33%가 넘는 공매도 매매 비중이 나타납니다.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매도 비중이 높지만 주가가 상승한 종목들도 있겠죠. HMM이 대표적이고요. 또 보시는 SPC 삼립 같은 경우에도 공매도 비중이 20% 수준으로 높았는데 꾸준한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공매도 비중이 줄어들고 주가 상승이 수반됐기 때문이었겠죠. 자, 결국 공매도에 대한 결과는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또 종목별 개별 흐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갈릴 수밖에 없을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 공매도로 인해 주가가 내렸다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바꿔 말하겠습니다. 내린 종목들을 살펴보니 공매도 비중이 높았습니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가 재개되더라도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달래기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에 코스피 지수 3,200선을 오늘 넘어섰죠. 대형주에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일부 종목에 대한 공매도는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종목 대다수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입니다. 해당 종목의 주가 급락 이뤄지면요, 지수 급락으로 이어집니다. 지수 급락은 다시 개인의 투매 등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의 공매도, 이른바 대주는 60일이라는 상환 기간에 제약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 외국인의 공매도는 상환 기간이 상호협의입니다. 즉 무한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상환 기간차 등에 따른 결과 너무나도 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 오를 것에 투자하거나 내릴 것에 투자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은 분명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토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꾸지 않고 제도 개선이라는 이 부분 재개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기엔 조금은 섣부르지 않았을까요? 공매도 시행 첫 주입니다. 코스피 지수엔 큰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올랐습니다. 공매도 거래 대금 자체도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본다면 여전히 불합리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숲을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나무를 유심히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닐까요?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사 부동산 대책 이후 한풀 꺾였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지난달 반등한 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확대하는 등 규제 확대에도 서울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매수 심리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설석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상승폭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3.7로 지난주보다 1.0포인트 더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지난해 등락을 거듭하다 11월 마지막 주 100.2로 기준선 100을 넘긴 뒤 올해 3월 마지막 주까지 18주 연속 100으로 돌았습니다. 이사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직후인 2월 둘째 주부터는 하향세를 보이며 4월 첫째 주 96.1로 올해 전 기준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주 만에 반등해 4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수도권 대규모 신도시 추가 공급 발표 뒤 매수 심리는 다소 진정된 분위기였지만 서울시장 선거 이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압구정, 여의도, 성수, 목동 등 재건축 단지가 있는 4개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지만 되살아난 열기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번 주 압구정과 개포동, 반포동, 문정동 등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대출 규제에 따라 잠시 주춤하겠지만 올 하반기에도 매수 심리는 계속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금 부분으로 인해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어떤 그런 서로 다른 생각들 때문에 한번 조정기가 한번 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반기에는 더 이상 매도자들이 이제 시간에 쫓겨가지고 이렇게 팔아야 될 이유가 없어지고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게 되면서 이제 매수 심리도 하반기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소형 아파트가 가격 상승률, 거래량 등에서 중형과 대형 아파트를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 1분기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값은 2.69% 올랐습니다. 이는 중형과 85제곱미터 초과 대형 집값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매매 거래량도 소형이 앞섭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분기 수도권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1,541건입니다. 이는 중형과 대형의 거래량을 웃도는 수준입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소형은 중형 거래량보다 10,000건가량 적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소형 아파트의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로는 중대형 집값이 크게 올라 대출과 세금 등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수출이 늘고 국제 운임도 오르며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78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5월 이후 흑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품수지 흑자는 79억 2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억 6천만 달러 증가한 가운데 1년 전보다 수출은 18.5%, 수입은 19.3% 각각 늘었습니다. 서비스 수지는 9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지만 선박 컨테이너 운임 재수가 크게 오르며 1년 전보다 적자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해 경제 회복 기대감이 훨씬 크다고 진단했습니다. 굳건한 소비 회복세가 전망되는 등 미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건전하다는 판단입니다. 블랙록은 미국 소비자를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작년 코로나19 충격의 강도를 고려해보면 현재의 경제 회복 속도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다며 여전히 우리는 회복 주기의 초기에 있고 투자자들은 기회를 잡아야 할 때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의 금리 인상 발언을 비롯해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세 등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고 하죠. 전문가들은 향후에 미국 금리 인상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읍니다. 우리나라의 향후 금리 전망,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대한 발언을 놓고 잠시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후폭풍이 꽤 컸는지 연준 인사들은 완화적 통화 정책을 지지하는 의견을 계속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관련 소식 먼저 전해주시죠. 네, 리처드 클라리다 연준 부의장은 어제 CNBC에 출연해서 우리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면서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완화적인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과 관련해서도 정책을 조언하거나 예측한 게 아니라고 했다면서 연준의 자산 매입 속도도 유지되는 게 좋다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4일에 미래 경제 서밋 녹화 인터뷰에서 경제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가 다소 올라야 할지 모른다라고 말을 했다가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같은 날 오후 금리 예측이나 권고가 아니라면서 진화에 나선 바 있습니다. 다른 연준 고위 인사들의 통화 완화 지지 의견도 잇따라 전해지고 있는데요.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 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는 현재의 정책이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셸 보우만 연준 이사는 당초 전망보다 빠른 속도로 GDP가 증가하고 실업률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은 억제될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의 완화적 기조는 적절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연준에서는 황급히 지금 진화에 나선 모습이지만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의심들은 이제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11월, 12월 정도로 점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죠?
네, 전문가들은 옐런 장관의 발언이 세계 경제에 던지는 주요 시그널이라는 점에 한 목소리로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막대한 재정 지출과 예상을 웃도는 성장률로 실물 경제가 과열 조짐을 보이자 옐런 장관이 연준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에게 미리 대비하라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향후 미 금리 인상 시에 초래될 수 있는 국내 자산시장 불안 등에 정부가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신 접종 속도가 성장률을 결정짓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 수요가 커지면 물가와 인플레도 따라올 수 있고 결국에는 금리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인상 신호가 강해지면 우리나라는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코로나로 금리를 더는 내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끝나는 12월 정도면 금리 인상 이슈가 생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2%대, 또 성장률도 3% 중후반 정도면 금리 인상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렇게 과열된 경기 양상이나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리잖아요.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유동성을 기초로 상승장을 이은 증시는 물론 또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전반이 들썩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금리 인상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 실제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아도 자금시장 거품이 전반적으로 꺼지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기초 여건에서 먼 쪽부터 거품이 꺼지게 되는데 암호화폐부터 먼저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이어서 거품이 끼어있던 주식 그리고 부동산 시장도 들썩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타격을 받는 곳은 부동산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많이 오른 부동산 경기가 침체가 되면 거시경제에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문제 등으로 주저할 것이 아니라 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식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지금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금리 인상되면 이게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까요? 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위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가계대출자 10명 중 7명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금리 인상 시에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초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고공행진을 한 것인데요. 변동금리 가계대출자 비중은 50% 초반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월부터 60% 이상으로 올랐는데 올해부터 미국 국채 수익률 급등에 따라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자금 수요와 함께 B2, 영끌 바람으로 가계대출이 한껏 부푼 상황이어서 금리가 오르면 부실이 같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문별로 다르겠지만 상환 능력이 거의 없는 자영업자 등 파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은행권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자산시장 거품이 먼저 빠지고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면 가계부채 문제의 기폭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금융당국의 테이퍼링 전략이 필요할 때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대비가 우선돼야 할까요?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중순쯤 되면 상황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서 미리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유동성과 재정 지출을 늘려온 상황을 어떻게 테이퍼링할 것이냐라는 계획을 세우고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을 먼저 안정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금리 인상 가능성에 정책적으로 대비는 하되 당국이 앞장서서 대출 규제로 신용경색을 유발하기보다는 일부 취약계층을 제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지 이 가계부채나 전체적인 구조조정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은행정기 예적금 통장 개수가 14%나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주식, 암호화폐 시장으로 돈이 움직였다고 하는데요. 조금씩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언제쯤 금리 인상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종료를 결정한 데 따라 더 이상은 신제품을 내지 못하게 되며 이동통신 3사가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으로 교체하는 보상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3사 가운데 가장 먼저 SK텔레콤이 오늘부터 중고 보상에 들어갔는데요. 윤다혜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V50 등 LG폰 모델 6개에 대한 보상안을 먼저 내놓으며 오늘부터 LG폰 중고폰 교체에 들어갔습니다.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종료를 발표하며 LG폰 사용자 중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에 가입한 이들은
삼성, 애플 등 다른 제조업체 모델로 단말기를 교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은 단말기를 구매하고 24개월 뒤 동일 제조사의 신규 프리미엄 제품으로 기기 변경을 할 경우 정상가의 최대 50%를 보장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원래 쓰던 기기와 같은 제조사의 신제품으로 기기 변경이 제한돼 있는데 LG전자 휴대폰 사업 종료로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도 교체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보상안이 변경된 것입니다. SK텔레콤의 대상 모델은 LG전자 V40, G8, V50, V50S, 벨벳, 윙 등 6개 제품입니다. 이들 모델을 소유하고 중고폰 가격 보장 프로그램을 쓰는 가입자는 출시 1년 내 LG전자 스마트폰과 삼성전자 갤럭시 폰으로 바꿔줍니다. 보상 방안에 애플도 포함돼 아이폰 12, 출시 예정인 아이폰 13 시리즈로도 교체가 가능합니다. KT는 다음 주부터 V50만 교체할 수 있습니다. V50이 다음 주 월요일이며 24개월이 돼 중고폰 교체가 가능합니다. V50은 LG전자 등 3개의 제조업체 모델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현재 V50만 정해지고 LG 벨벳, 윙 등 최신 LG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교체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LGU 플러스 역시 다음 주부터 V50 사용자들은 타사 단말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단, V40, G8은 다른 제조사 스마트폰 교체 대상이 아닙니다. G8 사용자에 대해선 벨벳과 윙으로 교체해주고 추가 비용 5만 원 등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V50 외에 보상 기간이 가까운 모델이 벨벳과 윙인데 1년도 되지 않아서 보상안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지난해 국외 주식에 투자해 500만 원 이상을 번 국내 개인 투자자가 2만 6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국외 주식 거래로 소득이 생긴 납세자 2만 6천 명에게 이달 말까지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라고 안내했습니다. 자산별 안내 인원을 보면 부동산 2만 명, 국내 주식 2천 명, 파생상품 7천 명 등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국외 주식 양도세 확정 신고 안내문 발송 기준을 양도소득 500만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만약 확정 신고 의무를 어길 경우에 무신고 가산세 20%나 부정신고 가산세 40%가 부과되게 됩니다. 작년 말 기준 국내에서 투기 등급을 받은 기업은 195개사에 달해 금융위기 수준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전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신용평가사로부터 투기 등급을 받은 업체는 모두 195개사로 올 초 대비 76개사가 증가했습니다. 투기 등급을 받은 기업 비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 중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의미하는 부정적 전망은 155개사로 전체의 79%를 차지합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현재까지 신용등급의 하락, 부도율의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향후 신용등급 변동의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2021년도 산업부 삼성전자 기술나눔을 공고했습니다. 기술나눔은 대기업 등이 보유한 미활용 기술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 시작됐습니다. 지난해엔 삼성전자, 포스코그룹 등의 참여로 226개 중소기업에 총 444건의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는 모바일 기기 213건, 반도체 68건, 디스플레이 68건 등 총 505건의 기술을 공개합니다. 기술 나눔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산업부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누리집에 게시된 사업 공고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지난 명절에 이어 올해 어버이날 선물도 고가 상품군이 줄을 이루며 보복 소비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화점 명품, 안마의자 등에서 시작해 금까지 다양한 고가 프리미엄이 선물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억눌렸던 소비 심리가 폭발하고 비대면 트렌드에 발맞춰 마음을 전하려는 사람들이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